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정책 집행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은 단원이 큰 단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간단히 좀 확인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는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정책, The Great Society라고 하는 요 슬로건으로 진행됐던 요 이제 복지국가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오클랜드 사업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클랜드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가 정책 집행론 썼을 때 그때 이제 연구의 대상이 됐던 사업이 오클랜드 사업입니다. 이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야, 이거 집행이라는 게 그냥 거저되는 건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정책은 결정이 된 대로 그대로 간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1930년대의 대공황 때부터 등장했던 통치 기능론의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이게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거부점들이 있다 그랬죠. 이제 그거를 밝혀낼 때 오클랜드 사업이 이제 그 사례가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는 1973년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의 정책 집행론으로부터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잘못 썼네요.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는 73년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정책 집행론을 출간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좀 정정 부탁드릴게요. 정책 집행인데 정책 결정에 대한 연구로 잘못 썼네요.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의 과정은 요게 이제 세부적인 과정이에요. 우리가 큰 틀의 과정은 의제 설정, 결정, 집행, 평가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정책 집행의 과정. 왜 자꾸 이 정책 결정이라 그랬지 내가? 정책 집행의 과정입니다. 두 문제나 이게 삑사리가 났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거 정정을 좀 해주시고 정책 집행의 과정은 정책 집행의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정책 지침의 작성으로부터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확보와 배분, 조직화, 실현, 그 다음에 이제 감시와 통제. 이건 원래 화살표가 있죠, 원래 있는데 요게 이렇게 PDF로 옮길 때 가끔 이런 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살표 있는 거고요. 감시와 통제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에 대한 지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지침을 작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해 라고 내려보내면 그거에 맞는 실현에 이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걸 배분하고요. 사람들도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액티비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평가예요. 땡겨서 하는 거죠, 평가를. 그러니까 이게 평가에서 보면은 형성평가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 가고 있는지를 평가를 또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1970년대 이전까지 정책 집행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두고 하브로그는 잃어버린 연계, 정책론에 쭉 요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계성이 하나가 떨어지는 거. 그거를 정책 집행의 고리로 봤던 거죠. 여기 약한 고리가 돼 있었고, 자, 사바티에하고 마즈메니언의 연구인데, 이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요 측면에 접근을 했을 때 정책 집행이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향적 집행이 잘 이루어질까? 그거를 이제 고민했던 거죠. 나중에 가면은 근데 이제 통합 모형으로 해가지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하향적 집행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타당한 인가 이론에 바탕을 둔 기술적 타당성,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정확한 정책 지침, 그리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지속적 지지, 이거 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의 안정이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의 안정일까요? 여기가요. 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건 정책 목표예요. 정책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돼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이 효율적인 하향적 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엘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향적 집행을 전향적 집행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상향적 집행은 후향적 집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요게 일선 집행 계층을 강조했죠. 그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위 계층으로 탐색해 가면서 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직 단위에 집행에 필요한 재량과 자원을 집중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가 이제 후향적 집행이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향적 집행에 대한 얘기니까요. 엘모는 이걸 후향적 집행이라고 그랬어요. 사바티에는 정책 집행의 통합 모형으로 정책 지지연합 모형 혹은 옹호연합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위자 집단, 즉 지지연합이 정책학습을 해나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립스키는 또 이제 상향적 집행 쪽으로 가서 일선관료제 이론을 주장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경찰, 교사, 사회복지요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피곤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게 피곤해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데 별의별 사람 다 상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했고, 정책 집행자가 정책에 대해서 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정책에 대해서 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불응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능일 것 같아요. 그죠? 일치된 행동을 보이면 수능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응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OX로 가보면요. 정책 집행 중에 정책 결정과 수정이 나타나고 정책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는 등 정책 집행은 정책 결정 및 정책 평가 등과 상호작용을 하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 집행 중에 있잖아요. 정책 결정과 수정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정책이 한번 결정돼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현실에 이제 깨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정이 또 나타나고 정책 평가를 통한 환류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있었잖아요. 모니터링 같은 걸 통해서 다시 피드백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계를 탁탁탁 잘랐지만 무자르듯이 잘랐지만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 돈다는 거죠. 순환한다는 거예요. 자, 복합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윈터라는 학자가 있었죠. 정책 집행을 정책 형성 과정과 연계해서 정책 형성 과정의 특성과 조직 상호 간의 집행 행태, 일선 집행 관료들의 행태, 정책 대상 집단의 행태 등 4가지 변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4가지죠. 이 4가지 변수에 따라 정책 집행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험에 한 번 출제된 주제인데 한번 이렇게 읽어는 봤으면 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정책 집행은 정책 합리적 결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긴 1930년대 정책적 이론론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저 그렇게 오다가 The Great Society를 계기로 해가지고 집행론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하향적 접근은 전문성을 갖추고 일선에서 정책의 실행을 담당한 집행관료들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일선에서라는 말이 나왔으면 아까 맥락에서도 그렇고 이건 상향적 집행이 돼야겠죠. 하향적 집행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범원 같은 경우에는 하향적 집행을 정형적 집행, 그 다음에 또 상향적 집행을 적응적 집행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범원은 정책 결정자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하향적 집행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 않고 범원도 상향적 집행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엘모도 후향적 집행, 그 다음에 범원도 적응적 집행,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향적 집행은 정형적 집행인데 그거보다는 적응적 집행에 초점을 맞췄던 게 범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하향적 집행은 정책 목표가 명확하여 집행 중 목표 수정의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향적 집행 위에서 결정된 목표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정의 필요성이 별로 못 느끼는 거죠. 그대로 그냥 가는 거고 밑에서 현실에 대응해 가면서 할 때는 그때그때 맞춰갖고 이 목표를 좀 수정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상향적 집행은 집행의 충실성과 정책의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향 집행은 대응성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충실하게 해. 그리고 야 시킨 대로 결과 만들었어? 이거는 하향적 집행이고 상향적 집행은 맞춰가는 거예요. 퍼즐을 맞추듯이 사람들이 요구가 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행의 충실성이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정책의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 좀 더 초점 맞춘 게 상향적 집행이라고 또 보셔야 하는 겁니다. X였고요. 사바티와 마즈메니어는 정책 집행의 이상적인 조건을 문제 처리의 용이성과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법규의 구조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비법규적인 변수. 그러니까 법규도 있고 비법규적인 변수도 있고, 그죠? 다 포함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자고 또 넣은 겁니다. 이거 있어요, 교재. 근데 여기는 아주 힘을 줘서 읽는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하향적 집행의 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도출했기 때문에요. 연구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도 한번 이렇게 부각시켜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사바띠에는 초기 연구에서 하향적 집행에 중점을 두었지만은 이후에 하향적 집행에 바탕을 두고 상향적 집행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이건 틀린 부분이 뒤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향적 집행에 처음엔 신경을 썼다가 나중에 통합모형을 제시했는데 통합모형에서는 상향적 집행의 베이스를 깔고 하향적 집행을 결합하는 형태로 연구가 됐기 때문에요. 뒤에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바띠에는 정책 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공공 및 민간 조직의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정책 하위 체계의 개념을 활용해서 통합모형을 제시한 거죠. 정책 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책의 하위 체계에 위치해 가지고 정책 문제나 쟁점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전제했고, 서면 처리적 업무보다 사람 처리적 업무가 많은 일선 관료는 제한된 재량권 속에서도 고객을 범주화해 선별하는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지만 늘 업무 과다와 자원 부족에 직면한, 되게 다 맞는 얘기 같지만 한 군데 찝어내야 되는 게, 이 일선 관료들은 이 재량권이 상당히 확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한된 재량권이라는 게 좀 애매하긴 하죠, 표현이. 뭐 재량이 아무리 있어도 100%는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냐, 이렇게 물론 시비 걸자면 걸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찾을 때 재량권이 많다 이렇게 찾으셔야지, 제한된 재량권이다 이렇게 나온 것은, 요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봐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선 관료는 많은 재량을 행사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일선 관료는 시간과 정보 및 기술적 지원 등 자원의 부족, 그리고 이제 권위에 대한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속에 놓이는데 그중 하나의 기대만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 복잡한 기대에 놓이고, 그런데 막 권위도 별로 없고 막 자원도 부족하고 막 이런 진짜 이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립되는 기대 속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나의 요 기대만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실무적으로 일 처리가 거의 뭐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있는 정책 지시를 실천하는 과정 또는 사업 계획의 실천을 지향하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 그랬는데, 이 실천이 자꾸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책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의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신념 체계를 사용하여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 학자는 사바띠에죠.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개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위자 집단이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바띠의 이론이고요. 립스키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시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업무 수행상 상당한 재량을 보유하는 공무원을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일선 관료라고 지칭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카무라 스무르드가 나오죠. 예, 5가지 고지 협재관의 집행 유형을 제시했었는데,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명확히 결정한대요. 정책 집행자는 기술적 권위만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고지 협재관의 고전적 기술자형 이렇게 되고요. 재량 거의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책 집행자가 정책 목표를 결정하고 달성에 필요한 정책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 결정자와 흥정과 협상을 벌인다. 집행자가 주도하네요, 완전히. 네,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관으로 와야 되죠.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 집행자가 정책 수단만이 아니라 정책 목표에 대해서도 흥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협상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자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책 목표를 결정하면은 집행자가 정책 목표와 수단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정을 재량권을 가지고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고지 협 재관할 때 이 정도면 재 정도가 되는 거죠.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인데요. 정책 집행 유형 중 정책 결정자에 의해서 목표가 수립되고 대체적인 방침만 정해진 뒤에
정책 집행자에게 광범위한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집행 시 충분한 재량권이 부여되는 모형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은 여전히 결정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 광범위한 행정적 권한이 이제 부여됐잖아요. 기술적 재량과 행정적 재량 정도가 있는 거라 이게 이제 지시적 이제 위임가형이다. 지시적 위임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5가지 유형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살라몬 등이 제시한 정책 수단 유형을 직접성의 정도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해봐라 그랬습니다.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이 높은 거였죠. 사회적 규제는 중간이었고 손해책임법은 낮음이었고 보험은 높음이었어요. 직접 대출은 높은 거였고 대출 보증은 낮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다 그럼 높음이죠. 정부 출자 기업은 어때요? 요거는 낮음이었죠. 출자만 한 거니까. 정부 소비 높음이고 조세 지출 중간이었고 보조금 중간, 바우처 중간, 계약도 중간. 이렇게 아니야. 보조금하고 바우처 낮음 참. 낮음이고 계약이 중간. 그리고 이제 벌금도 중간. 그리고 정보제공은 높음.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찾아봤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정답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책 집행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정책 평가에 관련된 양기 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평가는 그래도 좀 볼륨감이 있죠, 여기는. 그죠? 네. 좀 어렵고 난해하고 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복습합니다. 정책 평가의 과정은 정책 개요의 작성 및 정책 목표의 규명, 그 다음엔요 평가성 사정이라는 걸 해야 되죠. 평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성 사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설정, 인가 모형 작성, 평가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분석, 평가 결과의 환류 및 활용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세부적인 전개는 이렇게 가고요. 정책 평가의 논리 모형 중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의 요건에는 그랬습니다.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의 요건인데 시간적 선행성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지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간적 선행성이 있고 비경쟁 가설과 공동 변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요소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X가 변하면 Y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과관계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카 캠벨은 타당성을 구성적 타당성과 그 다음에 통계적 이제 결론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자,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통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건 어때요?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대요. 그죠? 예, 그러면은 참된 연가설을 기각하고 잘못된 대립가설을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연구가설을 채택했기 때문에 즉 이게 연가설은 현실 그리고 연구가설은 정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정책을 채택했으니까 거짓된 연구가설을 채택했다 이렇게 봐서 일종 오류라고 이렇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가 실제로 발생했지만은 이게 기각됐대요. 그랬다는 얘기는 또 잘못된 연가설을 채택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이종 오류로 봤었죠. 자, 그랬고요. 내적 타당성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 인과관계 추론의 뭐였어요? 추론의 정확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죠? 네, 추론의 정확도 그렇게 받으시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 중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나타나도록 한다면 허위 변수라고 했죠. 이걸 허위 변수 여기 있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 중에서 독립 변수 정립 변수에 앞섰대요. 앞에 나타났대. 그리고 독립 변수에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이제 선행 변수죠. 먼저 움직인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연구기간 동안 실험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건이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쳤대요. 그래서 정책 효과의 측정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 이 역사 요인이었습니다. 외부의 요인이 스며든 거죠. 이거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에 실패한 거예요. 역사 요인.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 특정 상황에서 내적 타당성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화의 가능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긴 일반화 이런 말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정책평가 방법 중 진실험법은 동질적인 실험 집단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무작위 배정을 하는 거죠. 진실험은. 그죠? 그래서 연구자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무작위 배정을 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 확보한 뒤 행하는 실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정책평가의 방법 중 준실험법은 무작위 배정 대신에 짝짓기 배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다 다르지만 집단 대 집단으로 보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짝짓기 배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 사후적 비교 집단 설계 이런 것들은 비실험적 방법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 확인함으로써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판단 활동이다. 우리 평가 중에 과정평가다라고 하면 인과관계의 경로를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확인 검증한대요. 예, 그리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대요. 예,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어떻게 보면 과정평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형성평가도 일종의 과정평가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정평가, 모든 평가는 끝난 다음에 하는 평가가 기준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형성평가는 이제 시기상으로 좀 특별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부분은 없고요. 통계 결론의 타당성에 관한 오류 중 제일 종 오류는 어떤 대안이 실제로는 효과가 있음에도 효과가 없다고 잘못된 평가를 내려 옳은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X죠. 이종 오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이종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정책 대안을 기각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현실에 그냥 눌러 앉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 거라서 요건 이종 오류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직도 헷갈리죠?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 번.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되는 후에 일어난 변화가 정책 때문이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요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X 때문에 Y가 왔는지 그 순도를 보는 거죠.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 중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정반대로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되면 혼란 변수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이제 왜곡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 결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를 왜곡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타당성 평가의 제1차적인 목적은 내적 타당성 확대에 외적 타당성 확보하는 데 있다. 이건 그럴싸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게 내적 타당성이 중요한 거예요. 외적 타당성이 부수적인 거라고 봐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구성할 때 두 집단의 서로 다른 구성원을 할당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인 선발 요인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내적 타당성의 내재적 저해 요인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내적 타당성을 따질 때 저해 요인인 건 맞고요. 근데 내재적 저해 요인이 아니라 요것은 외재적 저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재적 요인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에 외재적 요인은 선발 요인이에요. 바깥으로부터 잘못돼서 들어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다 내재적 요인입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오류들이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자, 그래서 얘는 외재적 저해 요인으로 봐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요소라는 게 있어요. 피조사자의 일부가 연구기간 동안 이사, 전보 등으로 탈락하게 될 경우 남아있는 연구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에 측정 요소라고 한다. 이 틀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상실 요인이 되는 거예요. 상실 요인에 대한 설명이고 측정 요소, 측정 요인은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측정 당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렇죠? 당사자들이 내가 측정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측정 요소거든요. 그래서 상실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봐두셔야 돼요. 외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으로 대표성 문제, 호손 효과 이게 다 있죠?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이게 틀렸네요.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고요.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 되려면은 있잖아요. 이제 실험과 측정의 상호작용 요게 이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실험과 측정의 상호작용. 그래서 거기에 틀렸고요. 크리밍,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이런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은 상충적 성격이 있죠. 내적 타당성이 높으면 외적 타당성이 낮고 외적 타당성이 높아지면 내적 타당성이 낮고 이렇게 되죠. 진실험 방법의 정치적 기술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준실험 방법이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때요? 요거는 맞는 얘기죠. 진실험은 어려워요. 그죠? 진실험은 좀 어려운 구석이 있고 그래서 준실험법 같은 거 실험을 한다면 준실험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비실험적 방법 중에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법에서는 성숙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요.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설계의 오류에
오류의 이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성숙 효과죠. 정책 실시 전과 후의 차이를 우리가 보는데 같은 대상을 놓고 근데 그 대상자들이 중간에 지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죠 정책 실시 때문인 건지 스스로 성숙해진 건지 이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진실험은 준실험에 비해서 외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준실험은 진실험에 이제 비해서 내적 타당성이 높다 그랬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기술돼 있고 진실험이 내적 타당성 짱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준실험은 외적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여 보다 나은 집행 전략과 방법을 구사하고자 하는 평가가 형성평가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나은 집행 전략을 구사하려고 형성평가를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와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것은 이건 영향평가가 되겠죠. 얼마나 큰 변화를 갖고 왔냐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예비평가를 얘기했는데 이건 평가성 사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평가 인과관계 요건 중 정책수단의 실현이 정책 목표 달성보다 먼저 나서야 된다. 아까 시간적 선행성이 있었죠? 시간의 선행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평가 인과관계 요건 중에서 특정 정책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이 배제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랬으니까 아까 봤던 것 중에 비경쟁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도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공동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책평가 기준 중에서 정책 효과를 얼마나 진실에 가깝게 추정하고 있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평가 타당성 중에서 연구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 개념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가 얼마나 일치되는가 정도를 나타낸다면 구성 타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했으면 요거를 이제 관련이 있는지를 본다면 통계 결론의 타당성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도를 보면은 내적 타당성으로 한 발 더 걸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 중에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다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얘가 빠지면은 둘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수 중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없도록 나타냈다 이렇게 된다면 억제 변수. 네, 억제 변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저해 요인 중에서 평가에 동원된 집단 구성원들이 정책 효과랑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했다. 그럼 이게 성숙 요인이었죠. 성숙 요인.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나 실험 집단으로 선정된 구성원이 평소와 다른 결과값을 보여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 변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았다가 측정이 반복되면서 평균치로 향하게 된다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게 통계적 회귀 요인인데 이거 원래 막 그 다른 데서도 쓰는 개념이에요. 금융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수의 법칙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요. 대수의 법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 던지기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에 오차가 처음에는 있지만 이거를 뭐 몇만 번 한다 그러면은 반대 반으로 딱 수렴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대수의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튀는 값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내비로 둬도 원래 지 값으로 돌아갈 것인데 마치 우리가 무슨 막 독립변수를 넣어서 종속변수의 값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통계적 회귀 요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책평가 기준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동일한 현상에 반복해서 적용했을 때 일관성 있게 동일한 결과를 얻는 정도를 뭐라 그러냐 일관성 있게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이거 신뢰성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성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측정 조건을 상이한 시간에 걸쳐 두 차례 측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리테스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재검사법. 그리고 정책평가 신뢰성 측정하는 방법 중에 두 개 이상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동일한 표본에 적용했대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을 두 번 쓴 거니까 평행양식법이라고 하고요. 정책평가의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측정 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눠서 이를 각각의 독립된 척도로 간주해서 쓴다. 같은 거였는데 반으로 쪼개갖고
요 하나 적용 하나 적용 이렇게 보는 거라 반분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답니다. 이렇게 보시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동질성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두 집단의 동질성 확보하지 않고 실시하는 실험이 뭐냐 그랬는데 이런 걸 이제 준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정책 평가에 관련된 복습도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저절 암기 노트에 이제 정책론 6번째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변동과 기획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문항수 몇 개 없습니다. 빠르게 체크하고 마무리하죠.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정책 대상 집단 등과 관련해서 정책의 내용과 담당 조직이나 절차 등 정책 집행 방법의 변화가 유발되는 것을 우리가 정책 변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책 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서 보시면 정책 땡땡은 해당 정책 관련된 정책 당국의 개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책 종결이 되겠죠. 그죠? 정책 종결, 정책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목표 정책의 달성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상의 방법 및 수단과 절차를 개발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표와 정책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 가능한 최상의 방법과 수단을 막 찾아내고요. 개발하고 선택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은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하는 기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에크는요, 기획과 관련해서 요거 이제 노예로의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국가기획을 엄청 반대했죠. 그죠?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너는 이거에 대한 반박으로 반동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기획의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정책의 목표는 변경하지 않은 채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정책의 기본적 성격은 바꾼대요. 그리고 정책 수단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이나 예산 항목의 중대한 변화를 수반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피터스하고 호구드의 이 정책 변동 모형 4가지를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봤었죠. 정책 목표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성격이 바뀌냐 안 바뀌냐. 그리고 또 하나가 수단이 바뀌냐 안 바뀌냐 이걸 봤는데 얘는 지금 목표는 안 바뀌었지만 기본적 성격도 바뀌었고 수단도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얘를 갖다가 이제 정책의 승계라고 불렀죠. 정책 승계. 그죠? 정책 유지는요, 뭐가 잘못된 거냐면 정책 유지는 정책의 기본적 성격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정책의 기본적 성격까지는 유지가 되고 수단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정책 유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잘 비교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릴 겁니다. 나머지 정책 혁신이나 정책 종결은 심플해요. 그냥 없던 거 만들었다, 있던 거 없앴다. 근데 얘네들은 요 점에서 이 세부적으로 좀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정확히 집어내셔야 돼요. 정책 종결 시 정책 담당자나 정책 수혜자의 저항이 초래가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정치인이나 정책의 입안자 또는 책임자 등이 정책 부담을 기피하기 위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종결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저항이 많이 이렇게 수반이 되고 그 저항 때문에 정책 부담이 있으니까 정치인들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 종결에 따른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알리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랬는데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관계자들에게 사전에 알린다. 알리면은 이게 좋은 마음으로 보면 알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동조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알리면요 미리 대응하지. 미리 대응하고 미리 조직화하죠. 그래서 이 저항을 부시는데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저항은요 무조건 나타난다고 봐야 돼. 기득권을 건드렸을 때는 반드시 저항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이 나타나는 건데 그거에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흘려주면은 미리 진영을 정비한다.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고요. 외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지 말고 차라리 외부 개혁가가 들어와서 칼을 휘두르게 하는 게 개혁을 위해서만 놓고 본다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둘 다 틀렸네요. X 이렇게 보시고요. 무찌아론이라는 또 학자가 있죠. 이익 집단 유상 변동 모형을 통해서 정책의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정책 요인, 이념과 경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이슈 맥락과 그 다음에 국가 권력기관의 지도자 등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제도 맥락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제도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책 유지 또는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정책 요인, 이념, 경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 맥락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로 보시고 이해관계자의 저항, 경직화의 경향, 수정의 곤란성, 수정의 불가피성,
즉흥적 결정이 된 빈번한 수정, 반복적 사용의 제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등은 기획평가상의 제약 요인이다. 그러니까 기획의 제약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획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 제약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 제약 요인도 있고, 평가할 때 제약 요인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집행할 때의 제약 요인들이죠. 평가할 때 제약 요인이 아니라. 집행 과정, 집행하다 보면 이해관계자 저항하지. 집행할 때 막 경직화 경향이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SOP 같은 거 막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려고 하지. 수정도 곤란하지. 또 어쩔 때는 또 수정을 안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상의 제약 요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기획론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봐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변동이니까 정책 혁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획 수립 시 제약 요인 중에 관리자가 실행이 용이한 정형적 결정을 선호하여 비정형적인 기획을 등한시함에 따라 정형적 기획이 비정형적 기획을 구축한다. 말이 어려운데 별게 아니고요. 정형적 기획이라는 건 손쉽게 눈에 보이는 기획 이런 거.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따르는 거 그거는 하는데 비정형적 기획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야 되는 거라서 성공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두려워서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획의 그레시안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론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복습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